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과 빅데이터 활용의 네 번째 시간, 빅데이터 전문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빅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고 또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세요. 저 빅데이터 전문가 하고 싶은데, 빅데이터 하고 싶은데 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직군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서 아주 쉽게 있는 그대로 리얼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첫 번째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데이터 한국말로 바꾸면 데이터 과학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정말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느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흔히 데이터 분석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제 자, 원본 데이터들, 로우 데이터라고 불러요. 로우 데이터들을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뭐 R이나 파이썬이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제 핸들링을 해요. 핸들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본 데이터에는 보면 우리 그 요리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재료 있잖아요. 재료를 아무 손질을 안 한 원래 재료 있잖아요. 그 재료가 오면 뭐 필요하면 껍질도 까야 되고 털도 뽑아야 되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 있죠. 이런 작업들을 데이터 핸들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그 원본 데이터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그런 형태로 안 돼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원본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필요 없는 컬럼 잘라내기도 하고 뭐 컬럼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가로 세로 이렇게 막 바꾸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 있어요. 그 데이터 전처리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작업들을 이제 직접 하고 그리고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 핸들링하는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제 이 작업을 해놓고 분석할 준비가 딱 되면 준비가 된 데이터를 다양한 뭐 통계 분석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또는 인공지능 관련된 다양한 여러 기술들을 접목을 딱 시켜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 자, 정리를 해볼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본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원본 데이터가 분석하기에 좋게 안 돼 있으니까 수집을 해서 그걸 분석하기 좋게끔 가공을 하고 가공된 데이터를 다양한 분석 기법을 접목을 시켜서 통계 기법이든 인공지능이든 접목을 시켜서 여러 가지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당연히 코딩을 좀 할 줄 아셔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요. 데이터를 뭐 1000만 건을 모아야 돼요. 근데 이 1000만 건을 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1000만 건을 모을 때 손으로 수작업으로 정말 모으기 힘듭니다. 너무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그걸 모으려면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으고 그다음에 분석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통계 관련된 전문 지식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우리 실제로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야, 뭐 축구 누가 이길 것 같냐? 내 생각에는 통계적으로 봤을 때 뭐 누가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예. 과거에 있었던 그런 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통계에 관련된 지식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 관련 지식도 필요하고요. 또 그냥 통계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요즘 이제 데이터도 엄청 많아지고 복잡해져서 사람이 통계 관련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직접 할 수가 없는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뭐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을 접목을 해서 컴퓨터한테 자동으로 분석해라고 시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쁘게 또 만들어야 돼서 시각화 관련된 기술도 필요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데이터 관련된 대부분의 기술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면 사실 데이터 관련된 대부분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밖에서 흔히 얘기를 하면 저희도 이제 사람을 뽑을 때 데이터 분석가 모집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고를 내면요. 이 많은 기술 중에 뭐 한두 가지 정도만 아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예를 들어서 뭐 R 프로그램 조금 할 줄 아는 사람, 자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요. 아니면 뭐 통계 조금 아시는 분이 오셔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인데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런 분들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혼자 스스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고 통계 관련된 지식이나 인공지능 지식 접목해서 분석하고 결과를 예쁘게 시각화까지 해서 보고까지 할 수 있는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슈퍼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분들이 뭐 당연히 되셔야 되죠. 자, 두 번째로 데이터 기획자 또는 데이터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직군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직군이에요. 이거는 보통 저희가 어떤 프로젝트, 분석 프로젝트를 하면 그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해서 줄여서 PM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PM 역할을 데이터 기획자 또는 데이터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많이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 데이터 분석이 이렇게 오랜 역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데이터 기획자라는 직군은 별로 없고요. 보통 이제 영업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PM을 많이 하시죠. 아니면 개발하시는 분들이 PM도 많이 하시고요. 정확하게 뭐 데이터 기획만 하시는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실무적인 코딩, 세세한 코딩 그런 기술보다는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영업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고요. 자, 대신에 이분들은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자세한 코딩은 몰라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관련된 어떤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이분은 코딩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모르셔도요. 반도체 관련된 전반적인 지식은 아주 탁월하셔야 돼요. 그래야 팀을 구성을 해서 해당 팀을 이끌어가면서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제 코딩 하시는 분들보다는 영업이나 경영 쪽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이 분야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개발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분야에 속하신 분들이 사실 제일 많아요. 이 분야에 속하신 분들은 직접 이제 코딩을 하시면서 데이터를 수집도 하고 그다음에 핸들링도 하고 뭐 저장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은 분석 쪽 롤보다는 전체 롤이 100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분들은 분석 관련된 스킬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고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서 데이터를 모아주거나 아니면 이제 데이터 분석가가 이렇게 코딩해 주세요,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말 그대로 정말 개발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쪽 아니더라도 일반 뭐 C나 자바나 뭐 이런 쪽 개발을 하시다가 이쪽 분야로 데이터 개발자 분야로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잡코리아나 뭐 사람이나 이런 그 구인 구직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이쪽 분야를 모집하는 공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입문하시기 좋기 때문에 이쪽 분야로 시작을 하셔서 이제 기본적인 이 데이터 개발자 엔지니어의 역할을 하시면서 공부를 더 하셔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발전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분야를 하시려면 당연히 개발 관련된 지식을 많이 배워야 되겠죠. 뭐 자바나 개발 쪽 언어가 많은데요. C도 있고 자바도 있고 뭐 델파이도 있고 많습니다. 많은데 데이터 분석 관련된 언어는 다 있는데 데이터 분석 관련돼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뭐 개발 언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자바니까요. 자바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굉장히 핫한 파이썬
그 다음에 뭐 R이라는 언어도 있고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언어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RDBMS 관련된 스킬들을 많이 키우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데이터 분석 분야에 속한 직군 중에서 네 번째 직군이 데이터 스튜어드라는 직군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야, 저런 것도 있었어? 뭐 이런 거, 데이터 스튜어드? 이런 느낌이 많으실 건데, 자, 이분은 데이터 관리자입니다. 이게 세분화해서 이제 나누어서 이제 이 직군이 나오는 건데, 그 부서나 팀별로 데이터가 이제 분석을 프로젝트를 들어가면 팀이 있을 거잖아요. 그 팀에서 데이터 개발자가 앞에서 보신 데이터 개발자가 프로그램 만들어서 데이터를 모아주면 모은 데이터들을 관리만 해주는, 관리만 전담하는 관리자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 관리자, 뭐 데이터만 관리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DBMS 데이터 관리하는 RDBMS 오라클이나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사람들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역할을 하고요. 그걸 이제 조금 전문 용어로 표현을 해서 데이터 스튜어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데이터 개발자들,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데이터 엔지니어 이런 용어들을 가장 많이 쓰는 용어들인데 굳이 직군으로 구분을 하자면 한 4개 정도 직군으로 구분을 하고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데이터 엔지니어 개발자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렇게 많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나 데이터 분석 전문가 될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뉘니까 이렇게 플랜을 세우시면 돼요. 데이터 분석 쪽 일을 하시고 싶으시면 일단 뭐 전공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가장 노멀한 케이스는 프로그래밍 스킬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개발자로 먼저 좀 입문을 하신 후에 통계나 다양한 뭐 도메인 날리지 같은 걸 배우셔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올라왔고 해보니까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자, 데이터 전문가가 하는 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당연히 데이터를 모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는 일을 많이 하는데 이 데이터 수집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손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수집하기 위해서 R이나 파이썬, 자바, 또 뭐 HTML 같은 프로그래밍 능력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계시는 분들도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뭐 주말 같은 때 자기 돈 내 가지고 이게 배우는 게 되게 좀 고가인 과정이 많거든요.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자기 돈 들여 가지고 학원 같은 데 와서 이런 R이나 파이썬, 뭐 자바 이런 프로그래밍 배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DBMS, 오라클, MS SQL, MySQL 뭐 이런 프로그램들 사용법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래밍 스킬을 좀 배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수집된 데이터 분석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도 프로그래밍 스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분석할 때 쓰는 프로그램은 R이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 요즘 많이 새로 대세로 떠오르고 있고요. 예전부터 많이 썼던 프로그램이 SPSS나 SAS 뭐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씁니다. 굉장히 비싼 프로그램이긴 한데 많이 사용을 하고요. 저장된 데이터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오라클, MS SQL, MySQL 이런 DBMS 프로그램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분석을 하실 때 통계 관련된 지식도 진짜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통계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께서 나 통계 잘 모르는데 그러실 수 있죠. 우리가 뭐 다 통계 전문가도 아니고 통계가 또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R이나 파이썬이나 뭐 SPSS, SAS 이런 프로그램들이 워낙 잘 돼 있어서 통계를 몰라도 분석을 할 수 있긴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시면 큰 데이터나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실 때는 통계 지식이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통계 공부를 조금씩 해 두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된 데이터를 1000만 건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하래요. 뭐 분석해서 수치는 뽑을 수 있어요. 뭐 프로그램 이용해서 집어넣으면 수치는 나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수치가
뭘 의미하는지를 저는 몰라요. 저는 반도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런 분석 프로젝트에 들어간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용어부터 반도체 관련된 지표들 공부 엄청나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의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들께서 전공하신 그 분야 있죠. 그 분야에도 반드시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실 거기 때문에 그 분야 공부를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지식이 배경이 되고 그리고 통계 관련된 지식, 프로그래밍 관련된 지식들이 합쳐져서 멋진 인사이트가 뽑힐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가가 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 관련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뽑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옛날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인기가 많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취직할 때 뭐 박사다 이러면 어떻게 얼마나 많이 알길래 박사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즘은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글보다 모릅니다. 네이버보다 몰라요. 뭐 네이버 치면 바로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요즘은 어떠냐면 많이 알고만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알고 계신 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더 인기가 높습니다. 그죠? 많이 알고 있어도 활용 못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그림이 그 그림이에요. 알고 있는 저 점들이 지식이거든요. 알고 있는 점들을 어떻게 잘 연결을 해서 좋은 인사이트를 만들 수 있는가, 좋은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사람이 인기가 좋고요. 회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자, 잘 보시면 그림 세 개가 다 동일한 위치에 점이 있어요. 점 위치 똑같거든요. 근데 선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게 나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통계도 배우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스킬들 R, 파이썬, 자바 이런 것도 배우고 다양하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데이터 분석가가 될 건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될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거에 못지않게 데이터를 보시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늘 보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거겠지 이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없을까? 남들은 다 첫 번째 그림으로 봐도 나는 세 번째 그림으로 볼 수 없을까라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아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나 데이터 분석가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야,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라고 정말 감동을 받는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뽑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냥 단순히 통계 하나 배우고 프로그래밍 하나 배워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돼야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그런 기술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보는 눈을 다른 눈을 가지시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